안녕하세요. TV 타고 떠나는 여행.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5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주제를 좀 달리해서 그동안에 도읍지, 왕조의 도읍지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상에서 보면은 어떤 특산품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특산품, 그죠? 이 특산품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상지가 됐는지 그 발상지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감록 십승지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 정감록 십승지 마을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1번지, 가장 대표성을 갖는 거죠.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영주 풍기마을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정초부터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생전 겪어보지도 못하던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금 2년, 3년째 상당히 고통을 받아오면서 고통 정도가 아니라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날과 같은 첨단 의료 기술로도 우리가 마음대로 제압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러한 전염병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말. 사실이냐고요? 예,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십승지 마을입니다. 십승지 마을.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데 바로 정감록이라는 책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죽음에 처한 상황이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피해서 사람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고 내가 살아남고 내 자손이 살아남아서 그 핏줄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을 지켜주는 땅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땅. 그러면 이러한 땅보다 더 이상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생활보다 더 나은 여건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파라다이스, 이상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소중하고 중요하죠. 왜 전염병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아주 첩첩산골에 산이 에워싸고 첩첩산골에 그런 곳에 이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은 첩첩이 에워싼 그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치더라도 기아는 어떻게, 홍수는 비가 안 오면은 농사 못 짓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땅은 천혜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혜의 땅으로서 항상 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이상향이 있다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는 적군이 차마 저 첩첩산골에 사람이 살려고 하고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의심을 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험준한 산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살아서 그 평상시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깝게는 6.25 한국전쟁 때도 그랬던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실존합니다. 지금도. 제가 전국을 답사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승지 그 마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존재했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갔는지를 차근차근 지금 시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바로 아까 정감록이라는 책은 예언서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조선이 500년 왕조 후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 왕조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것까지 예언을 했거든요. 도참서죠. 비결서. 그리고 사람이 어디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창궐을 할 때 어디에 들어가 살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정감록 책입니다. 이 예언서가 바로 예언서이자 도참서 이제 역할을 했는데 조선이 언제 멸망하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세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죠. 근데 그거 썼는데 무작정 무시할 만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정말 뭔가 있다. 내가 살아서 살기 위해서 찾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을 거의 인정을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그다음에 그 재해에 의한 뭐 기아, 우리 굶주림 있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기상 조건이 좋고 비도 잘 오고 해서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됐다 하더라도 이듬해 봄 되면은 초건 목피로 겨우 연명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풍년은 몇 년에 한 번 있을 정도지 웬만하면 뭐 이것저것 뭐 재해로 인해서 흉년이 됩니다. 그 흉년의 규모가 크고 작은 그 따름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겨울 뭐 가을 추수 때나 반짝 밥 먹고 살지 나머지는 참 굶주림에 시달렸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이 재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을은 재해도 걱정이 없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다음 전염병 막아주죠. 전쟁 피하게 해주죠. 이러니까 찾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십승지. 왜 십승지냐? 10곳이기 때문에 십승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승지 하면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 승지 뜻은 그런데 앞에 10자를 붙여서 십승지가 되면은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바로 내 생명을, 목숨을 보존해 줄 수 있는 10곳. 이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원본이 하나 나왔겠죠. 저자는 정확히 누군지 잘 알려지지 않죠. 왜냐하면 너가 썼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자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누군가가 하나 쓰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필사를 합니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넣다 보니 앞에 사람이 10곳을 했는데 자기는 새로운 10곳을 하다 보니 그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고 전혀 새로운 것이 고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본이 한 50건 내지 70건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10곳은 한 수십 곳으로 전부 모아놓으면 수십 곳으로 늘어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분모를 가진 10곳을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천혜의 10곳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땅에 누가 들어가 살았겠나? 예, 일반 백성들은 이름도 없는 일반 백성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죠. 그런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역사상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십승지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십승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을까요? 가까운 역사로 본다면은 우리 근대학위, 현대학위에 역사의 족적을 남긴 백범 김구 선생도 들어갔습니다. 김구 선생이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했는데 언제 십승지에 들어가? 예,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20살 청년 시절에 황해도 치아포에서 일본 장교와 격투를 벌여서 죽이죠. 죽이고 나서 일본 인천에 있는 해주의 감옥에 갇혔다가 인천으로 감리소로 이감되어서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완전히 감옥을 뚫고 탈출을 합니다. 백범 선생이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저기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을 두루 유람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충청도 마곡사로 들어가십니다. 이 마곡사가 십승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십승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곡사에 들어가셔서 약 1년 가까이 성녀가 되어서 머리를 깎고 삭발하고 성녀가 되어서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성녀가 되어서 있다가 다시 나와서 환속을 하고 또 전국을 다니다 평양이라든가 이 전국을 다니다가 안 되겠다. 일본을 물리치려면은 중국에 가서 운동을 해야겠다.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중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전 단계에 십승지에 들어가신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 김삿갓도 어릴 때, 물론 김삿갓은 어머니의 선택에 의해서 십승지로 들어갑니다. 가정이 완전히 삼족의 멸족한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김삿갓이. 그래서 어린 김삿갓은 살려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데리고 바로 영월 십승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서해 유승현 선생은 임진왜란 때 임금님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몽진하면서 임금을 모시고 영의정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항상 소통하면서 도채찰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십니다. 그러나 전시에도 항상 당파 싸움 때문에 니 올리 내 올리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이 상당히 참 미스테리인데요. 전쟁이 끝나던 날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전사하고 남해에서 전사하고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면서 사실상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죠?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면서 그날 아침에 유승신 선생은 영의정에서 파직당합니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파직당하고 영의정 그 당파 싸움 때문에. 그래서 유승신 선생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7년 전쟁 동안 얼마나 심신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도 쉬고 싶고 해서 낙향을 하시는데 고향 안동 하회 마을로 가기 전에 그 직전에 바로 봉화 춘향이라는 곳에 십승지 마을로 들어갑니다. 거기 왜 들어갔느냐? 바로 옛날 그게 안동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바로 친형인 겸암 류운용 선생입니다. 류운용 선생님 모친을 모시고 그다음에 풍산 유씨 일족들을 모시고 같이 춘향 십승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잠시 한 6개월 정도 쉬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바로 징비록을 완성하시죠. 이렇게 해서 십승지 마을은 이 말고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허균도 잠시 십승지 마을에 잠시 들어갔었거든요. 많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많고 또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따가 풍기 십승지 마을에서 몇 분 또 등장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왜 그렇게 또 십승지 찾아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승기 바로 정감록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정감록을 너무 과신하는 바람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내 마음 같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는 모반을 일으킵니다. 반란이죠, 반란, 밀란, 반란. 그래서 정여립이라든가 정여립의 난, 그다음에 또 홍경래의 난,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 이런 난들이 정감록하고 또 물려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정감록이 바로 그거거든요. 조선이 이 백성들을 민중을 압박하고 하는 이 조선이 빨리 멸망하고 새로운 이상적인 나라가 건국이 되리라 하는 어떤 이런 염원을 담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 주인공이야 하고 한 것이 바로 홍경래라든가 이런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겪고 하는데 바로 우리 노스트라다무스의 필적할 동양, 그것도 우리 조선의 아주 거두, 점성가의 거두, 예언가의 거두, 바로 격암 남사고 선생이 있습니다. 호가 격암이고요. 이름이 남사고입니다. 저랑 성이 똑같네요. 저랑 성이 똑같습니다. 예, 성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고향도 똑같습니다. 제 조상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 볼 줄 압니다. 한번 봐드릴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봐달라고 얼굴을 막 저한테 들이밉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잘 본다 해서 저한테 막 좀 봐달라고 몰려오는 인기를 누리고 있고, 단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봐본 것 중에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예. 농담이고요. 저는 사람 볼 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격암 남사고 선생이 바로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노스트라다무스가 프랑스의 남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노스트라다무스가 하고 이 남사고 선생은요, 재밌는 것은 두 분 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아니 동서양이 요즘 같은 경우야 서로 시간을 공유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1500년대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바로 노스트라다무스는 1503년생입니다. 남사고 선생은 1509년생입니다. 6살 아래죠, 남사고 선생이. 그런데 두 분 다 62세, 63세를 살고 떠났거든요. 비슷한 시대. 주장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자연재해, 그다음에 전염병. 이게 골자입니다. 이게 주 골자입니다. 두 분 다. 누가 서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동양과 서양 본연적으로 사람이 그 가장 그 근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적이 바로 그런 거죠.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뭐 이 자연재해, 이게 사람한테 가장 위협적인 적이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아까 그 앙리 2세가 뭐 언제 어떻게 해서 죽는다 했는데 실제로 마상 시합을 하다가 죽습니다. 낙마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뭐 환호를 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까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도 예언하면서 나폴레옹도 예언했다고 합니다. 남사고 선생은 우리가 동서분당 당파가 갈라지는 것, 동서분당도 예언하고 문정왕후가 죽는 것도 예언하고 임진년에 남쪽에서 백마 타고 쳐들어온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임진년에 임진왜란, 백마 타고 쳐들어온 게 가또 기요마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사고 선생도 금서가 됐지만은 남사고 비결,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이 비결서를 남겼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위서다, 후대에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남사고 선생 이름을 빌려서 위서다 하는 이야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100%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이면 우리가 믿어야겠죠. 조선왕조실록에 바로 그 토정비결 아시죠? 이지함의 토정비결. 이지함이 토정비결을 쓰신 분인데 이지함의 조카 이삼보라는 분이 선조 임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사고 선생은 바로 선조 앞에 명종시대에 활동을 했던 분이죠. 선조 임금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사고가 하늘의 운기를 보고 기륭에 점을 쳤다 하고 선조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왕 시절에 남사고라는 분이 이러한 기륭을 점을 치고 유명한 인사였다 하는 것을 선조 임금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조판서 이헌국은 선조 임금한테 직접 남사고가 무신이었던 이 지방에 묘가 있는 그 산을 보고 그 산이 제왕의 산지에 적합하다 하는 예언이 아니라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이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 없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이 오늘날 위서고 위서 아니고는 둘째고 당시에 남사고 선생이 많은 예언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남사고 선생한테 어떤 의뢰를 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남사고 선생이 그래서 바로 십승지를 상당히 정밀하게 설명을 잘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쫓아갔죠. 그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십승지가 어디에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알아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 몇 번지라는 번지가 없지 않습니까? 번지가 없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에 어디 가면 있다. 그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오늘날처럼 자동차도 없이 먼 길을 가다 보면 이 산이 그 산이야? 저 산이 저 산이야? 그것부터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 정확한 그 지점을 찾아가야 그게 목숨이 보존되거든요. 비슷한 어느 산에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세 가지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려면 바로 그 핵심 지역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참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적어놨는데 바로 여기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찾아갈 수 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하면 찾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행간을 잘 읽고 그 지역을 정확히 찾아가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기야 목숨을 보존하는 게 그렇게 쉬워서 어떻게 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0곳이 어디냐 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수십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공통적이고 또 어떤 그 곳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남아 있고 한 곳을 제가 답사를 하면서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곳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지금도 그러면 이 코로나가 창궐 하는데 들어가면 되겠느냐? 지금은 아쉽게도 안 됩니다. 아니, 그땐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지금은 워낙 난개발을 해버려서 지금 그 청정지역이 보존이 안 됩니다.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소광우병이 창궐을 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 바깥 마을은 소들이 다 쓰러지는데요. 이 십승지 안에 마을 소는 멀쩡했습니다. 그걸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이 너무나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서 안 뚫리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로까지 나갔으니, 그 마을까지 도로까지 나버렸으니, 뭐 뻥뻥 뚫려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존이 안 되죠. 어쨌든 그 10곳이 바로 영주풍기 우리가 오늘 갈 곳입니다. 영주풍기. 그다음 두 번째는 봉화춘향. 이것이 태백산과 소백산 남쪽이죠. 그러면 태백산과 소백산 그 북쪽에 바로 영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영월에 가면 미사리, 연하리, 뭐 노루목 이런 고장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또 십승지 마을입니다. 미사리 죽지 않는 마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승지 때문에 나온 동네 이름이거든요. 미사리, 안일미자, 죽을 사자. 여기에서 돌아오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미사리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조상들이 남긴 이름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월 했죠. 네 번째는 보온 속리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순서는 뭐 그냥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 금당실. 그 다음에 공주 마곡사. 아까 백범 선생이 찾아갔던 공주 마곡, 유구 마곡 이 일대가 엄청난 또 험지입니다. 그래서 유구 마곡 그 안에 들어가면 숨으면 찾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안, 전라북도 부안 변산 있지 않습니까? 부안 변산. 그 다음에 무주 가면은 무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덕유산 기슭의 무풍에 가시면은 또 십승지. 그 다음에 남원, 전라북도 남원에 가시면 지리산 발해봉이 있습니다. 지리산 서북 쪽에 발해봉이 있습니다. 발해봉 아래 운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운봉. 그 운봉이 바로 남원의 운봉이 그것이 또 십승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가야산, 합천 가야산, 해인사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을 해인사에 보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곳은 정말 보존이 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보존을 그곳에 깊숙한 곳에 보관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 그러저러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곳을 찾아서 그렇게 여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풍기 이제 우리가 그 십승지 마을에서는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십승지 마을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남사고 선생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 저 소백산을 보고 이 산이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하고 말에서 내려서 산에 절을 하고 지나갑니다. 남사고 선생이요. 그랬던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산이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신 분이 그렇게 저한테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보고도 들어오랍니다. 주로 이곳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물론 토박이 이제 분들도 계신데 평안도, 황해도 이북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 남쪽에서 외구들이 많이 괴롭혀서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황씨들 일족들이 많이 왔고 북쪽에서는요. 우리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 아시죠? 영변, 약산, 진달래꽃. 바로 그 약산에서 많은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해옵니다. 황해도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올 때 배틀기를 그 당시에 그 약산 이쪽에 명주 산업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려와서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배틀기를 소달구지에 싣고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무명 옷감도 명주 실을 뽑고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킵니다. 바로 제가 만난 분 중에 많은 분 중에 그 중에 한 분 또 대표적으로 인터뷰를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를 살아오신 인생 역정을 들었는데요. 17살에 황해도 장년에서 그 장단으로 와서 아버지가 17살이에요. 우리 다 갈 수 없으니까 일단 너만이라도 맏아들이 쉬었답니다. 그래서 너만이라도 일단 풍기 십승지에 가서 있어라.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갈게 하고 맏아들을 소팔아서 비용을 만들어서 그 장년에서 장단까지 가서 장단에서 배 하나 마련해서 옹진으로 태워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갔더니 자기처럼 거기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분단이 됐으니까요. 1947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는 고향을 떠나서 12일 만에
풍기에 가서 먼저 와 계시는 아버지 친구분 집에 찾아가서 의탁을 해서 막노동으로 일단은 먹고 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주변에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서 명주 옷 감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같이 또 하면서 이분이 소재를 명주와 목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이 소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인조 견사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견입니다. 인견, 풍기인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것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우리가 지금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풍기인견 너도 나도 매장 가서 찾으시죠. 풍기인견 이불, 옷, 속옷까지, 요즘 속옷까지 다 뭐 풍기인견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우리 올해 지금 제가 최근에 근황을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올해 아마 93, 그렇게 되시는 어르신입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르신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살아온 인생 역정 다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진 것이 안타깝게도 영영 이별이 됐습니다. 가족 중 혼자만 남한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죠. 17살 내려온 거는 바로 17살이 이제 인민군에 이제 소집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일단 빨리 내려보낸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셨는데 저보고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젊어서 바깥에 나가 살더라도 나이 들면 소백산 풍기로 들어와서 살아라 하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얼마나 소백산이 그분들한테는 로망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이 선생님도 어릴 때 서당에서 십승지책을 직접 보셨답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풍기로 가라는 문구를 보고 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 우리 맏아들 하나 멀리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심정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은 어머니가 40살이 돼서 평안도에서 내려왔다가 아기 낳을 때 돼서 산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에 가서 아기 낳았기 때문에. 그 1940년대에 정말 경상도에서 평안도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편. 가서 40살이 돼서 가서 아기 낳고 또 그 피덩이 같은 아기를 또 안고 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태어난 그분을 제가 또 지금 풍기인견으로 크게 사업을 번창하게 일으키신 송 선생님도 제가 만나 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만나 뵀던 선생님은 윤 선생님이시고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만났는데 4대째 자기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참, 그래서 당시 풍기업 인구가 3만 명일 때요. 3만 명일 때, 이북 출신 인구가 70%가 넘었답니다. 한 2만 2천 명. 와, 엄청나죠. 그래서 이북도민촌. 그 정도로 풍기가. 그리고 제가 가는데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딱 부러지는 평안도 사투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서, 막 새로운 어떤 언어가 창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북에서 우리가 이 인견, 오늘날 우리가 참 시원하게 입고 있는 인견을 이북에서 평안도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개발해서 바로 이식 산업을 일으킨 거죠. 그 산업을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풍기 십성지 마을 이래 떠나면은 금계리라고 바로 소백산 아래 금계리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마을 그 해관 앞에요. 우리 여기는 십성지지라 아주 십성지라고 자랑스럽게 표지서까지 내걸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십성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까? 사람 목숨 구해주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생명을 안겨주는, 보듬어 주는 곳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십성지지라는 표지석을 이렇게 내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평지 같지만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전시라든가 이럴 때는 바로 뒷산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색해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금계리 마을 옆에는 백일리라고 있습니다. 백일리. 다른 말로 희여골이라고 하는데, 희여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강남 파라군보다도 더
아주 빼어난 학구는 아니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뭐 지금은 뭐 과거에 100가구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100가구 조금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이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당시에 제가 그때 한 6, 7년 전에 이야기 듣기만 하더라도 판검사가 18명 배출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그 18명이면 그 마을, 작은 마을, 시골 마을 하나에서 18명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황씨성을 가진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기 창원항시 집성촌입니다. 조선 초에 집단 이주를 해서 여기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장님도 만나고 황씨 이장님도 만나고 많은 분들 만나서 그 마을의 내력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곳이 바로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마을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삼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가장 늦게까지 상투를 털고 있었던 그런 고장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험준한 저 소백산 아주 에워싸고 소백산 가운데 거기에 심장부에서 사람들이 살았으니 어떻게 외적이 저기에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자기가 힘들어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고 청정지역이고 하니까 전염병도 안 들어오고 항상 저기는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했고 이러한 것이 천혜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풍기, 우리가 이제 풍기에 가면, 여행을 가면은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또 시원한 인견 옷도 좀 구입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풍기 인견 매장, 바로 풍기읍에 가면은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해서, 여행 삼아 이렇게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뭐 또 멋지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냉장고 섬유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인견의 본향 풍기. 그 다음에 풍기하면 또 인삼이 유명합니다. 풍기 인삼 많이 들어보셨죠? 풍기 인삼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바로 이 풍기 인삼은 1541년에 주세붕 선생이 풍기 군수로 가면서 조정에서 뭐 각 지역의 특산물을 곡물로 이렇게 바치게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인삼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삼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세붕 군수가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산삼을 가삼으로 심은 겁니다. 예. 직접 가가호에서 이제 심게 되면서 가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서 바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셨는데 주세붕 선생이 바로 이곳에 시베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계삼각이라고 지금 건물을 지어서 있습니다. 가삼을 연 곳이다 해서 계삼각입니다. 그래서 풍기 인삼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네, 지켜주는 인삼입니다. 산삼 최우수상을 받은 인삼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사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지역을 영주 풍기 근처에 가면 순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소수서원, 소수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소수서원도 사실은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에서 출발이 됐죠. 백운동 서원. 이 역시 주세붕 선생이 군수 때 만든 겁니다. 풍기 군수 때. 주세붕 선생이 와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 풍기군수 때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는데 그 몇 년 후에 퇴계 선생이 다시 풍기군수로 오셔서 이 백운동 서원을 조정에 건의합니다. 사액 서원으로 건의합니다. 최초의 서원이었거든요. 퇴계 선생이 와 보시니까 서원이란 게 진짜 필요하네. 우리 선비들 성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교육시설이다 해서 조정에 건의합니다. 이거 너무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서 조정에 건의했는데 당시 명종 임금이 대지학 신강한한테 글을 쓰게 해서 사액서원으로 내립니다. 이 사액서원은 조정에서 모든 비용을 대죠. 토지도 하사하고 책도 내리고 노비도 내려보내주고 조정에서 말하자면 모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사학을 일으키죠. 그래서 내리면서 이름도 소수서원으로 고치게 됩니다. 이어가는 거죠. 수는 닦습니다. 이어서 닦아간다. 그렇게 해서 소수서원입니다. 여기에
사연이 있죠. 바로 이 소수서원이 선 자리에 옛날에는 숙수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숙수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이 숙수사라는 사찰이 조선 초에 수양대군 세조가 등극을 하면서 단종을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때 이쪽에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이 순흥에 유배를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이보험 순흥 부사하고 금성대군이 일종의 말하자면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발각이 돼서 순흥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도시가 증발을 합니다. 하룻밤에 다 불태우고 사람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당연히 주모자도 다 죽이고 단종을 이렇게 놔둬서 안 되겠구나. 단종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복위 운동이 일어나구나 해서 단종도 그 바람에 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영월에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그래서 그 숙수사는 불에 타고 없던 빈터에 바로 소수서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바로 옆에 금성대군의 신단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간직한 곳이죠. 어쨌든 소수서원은 우리한테 서원의 어떤 계시점이 됐고 우리한테 역사.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인의 유산이죠. 자랑스럽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부석사가 있습니다. 사찰. 부석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여행도 하셨을 테고 또 많은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가시면은 또 우리의 전통 문화를 흠뻑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부석사에 가면은 시원하고 아주 웅대한 그 스케일, 가슴 활짝 열어주는 풍경, 그 풍경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 소백 산맥이 능선이 이어서 마치 물결이 밀려오듯이 이러한 그 높은 곳에서 보통 우리 사찰 보면 산이 에워싸인 산 밑에 그 가운데 안에 푹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 세상을 못 보는 보통 사찰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데 입지한 곳이 많은데 여기 그 부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백산맥 중턱에서 다 천하를 호령하는 듯이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서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코로나 확 열어제치고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여행지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마을인데요? 무슨 마을은 영주의 푸른 시내가 흘러내려가는 마을에 참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지금은 아름답지만 초창기에 저기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근데 저기 논밭이 없습니다. 그냥 백사장 옆에 마을인데 근데 그 마을에서 계속 이제 원래 처음에 반남박씨 양반 가문에서 신혼 부부가 들어와서 살면서 나중에 정선녀 때 사위가 들어와 살면서 선성 김씨가 들어와 삽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가문에서 지금 집성촌이 되어서 350년 집성촌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면서 상당히 부촌을 이룹니다. 아니 땅도 없는데 무슨 부촌이야? 논밭도 없는데 바로 강 건너 30리 둘 주변 30리가 모두 이 마을 사람 땅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제가 그 마을에 가셔서 그 당시에 가장 젊으신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가장 젊으신 분이 그때 당시 제가 만났을 때 가장 젊으신 분이 60대 후반이었습니다. 68세였습니다. 너무 우리 시골이 그렇게 됩니다. 이분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으로는 자기도 그런 내용은 정확히 모른답니다. 다만 추측해 볼 때 악착같이 워낙 먹을 게 없으니 악착같이 일을 하고 길쌈하고 돈 버는 대로 농토를 사서 땅을 넓혀 나가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척박하니까 사람들이 더 부진하고 근면하죠. 그래서 어쨌든 일구서 가장 부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을 분들은 학문은 하되 벼슬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사가 20명 넘게 배출됐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대단한 마을이죠. 그런데 학문은 하되 왜 벼슬길에 안 나가냐? 벼슬길에 나가면 맨날 정치 싸우고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슬길에 안 나가고 대신 그런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학문은 하되 풍류를 즐기는 겁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는 반열에 올라섰으니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했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이
이 마을로 장가듭니다. 선성 김씨 김난희 여사한테 장가를 듣는데 하룻밤 신혼밤 자고 서울로 떠나야 됩니다. 하룻밤 자고 떠나야 돼요. 이별이죠. 근데 이별하면은 뭐 완전히 헤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한 수, 신혼부부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시를 한 수 쓰고 가는데 바로 그것이 이별이 아니고 거꾸로 별리, 별리,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 너머로, 이끼 낀 지붕 너머로 나즈키 흰 구름은 피었다 지고, 흰 구름은 피었다 지고 둘이 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새끼가 숨어서 반만 숨은 새끼에 푸른 저고리 당홍 치맛자락에 말 없는 슬픔이 쌓여오느니 말 없는 슬픔이 쌓여오느니 신리라 푸른 강물이 휘돌아 가는데 땡땡땡땡 이렇게 시를 읊어갑니다. 부인의 입장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둘이 난간에 반만 숨어서 그 신랑이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예, 너무나 참 우리 가슴을 울리는 모든 사람들의 고향과 같은 이러한 시를 남긴 것이 바로 무섬마을입니다. 외나무 다리도 한번 건너보시고요. 멋진 여행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기 인견의 고장 십성지 마을 영주시 풍기 여행을 오늘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 멋진 여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